예, 모더니즘까지는 얼추 끝났고요. 이제 저기, 2차 대전 후쯤 됩니다. 1950년대쯤. 이 모더니즘, 제가 여지껏 한 10주 했나요? 그 정도 동안 시간 들였던 게 전부 모더니즘 얘기입니다. 모더니즘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세상을 바꿨으니까요. 막 모든 세상을 다 네모 반듯하게 바꿔버린 게 모더니즘입니다. 근데 이 모더니즘이라는 게 되게 폭력적인 게요. 폭력적이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사실은 일반 대중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막 딱딱하고 시멘트로만 이루어진 그런 건물들, 아니면 생산하기 편한 모양들, 질기고 튼튼한 네모박스, 이게 막 이념적으로 뭐가 대단하고, 뭐, 균, 균질한 품질을 뭐 대중들에게 나눠주고, 뭐 아무리 미사역으로 잘난 사람들이 떠들어봤자 사실은 대중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살기 좋아지면, 먹고 살기 좋아지고 좀 풍요로워지면 또 장식적인 걸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속 보여드렸던 그 기계적인 모더니즘, 장식이 제거되고 그 미니멀한 것들, 그런 것들은 주로 그 가난한 나라들, 그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계속 졌던 나라들, 식민지가 없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좀 번창하는 감이 있고, 잘 살았던 나라들, 프랑스나 영국은 그냥 그래도 계속 장식 미술하고 있습니다. 계속 장식 미술하는데 전쟁 때 조금 찌그러졌다가 다시 또 전쟁 끝나면 막 전생하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대전 전후 해서 1900, 이제 모더니즘은 끝나고요. 이때쯤 해가지고 한 번도 세계사에 등장한 적이 없던 이 스칸디나비아 쪽 현대는 되게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스칸디나비아가 이쪽 포르투갈이 아니라 이쪽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쪽 나라들요. 잘 보시면 이 나라들이 산업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스웨덴 자동차 산업도 망했고 뭐 남은 게 별로 없네요. 이쪽에 기름 뽑아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노르웨이는 그냥 고기 잡는 나라고, 덴마크도 이렇게 뭐 애플, 삼성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레고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스웨덴이 노키아로 잘 나가다가 노키아가 애플 나오면서 망해버렸죠. 이 딱히 산업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부자를 유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들 공통적인 특징이 산업혁명을 비켜갔다는 거예요. 뭐 직접 맞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 왕이 있는 상태에서 입헌 군주제를 바뀌고 산업혁명을 조용히 겪어 나가고요. 2차 대전도 굉장히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 스칸디나비아 이쪽 나라들은 그 과거의 전통, 자연주의 전통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자연을 존경하고, 뭐라 그럴까요? 일본 같은 느낌? 중국일 수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는데, 일본이랑 좀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같이 자연을 존경한다 그럽니까?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반지의 제왕 배경이 이쪽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숲에 나무들도 다 살아있고, 영혼이 있고, 바위도 영혼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데 정령이 있어가지고 사슴도 영혼이 있고, 모든 자연물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영혼이 생긴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그런 사상이 굉장히 아직까지 잘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이 아래쪽 나라들은 사실 근대 모더니즘이라는 건 자연을 계속 부정하는 단계거든요. 자연을 극복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기계화 시켜 나가는 반면에 이쪽 나라들은 자연주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이제 주목받지 못하다가 의외로 뜬 게 알바 알토라는 사람이, 이 알바 알토가 나옵니다. 뒤에. 알바 알토부터 바로 갈게요. 알바 알토라는 사람이 에로살인넬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 사람도 핀란드 작가. 근데 이제 모더니즘 건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자연주의 전통이 이 사람들 몸에 굉장히 깊숙이 남아 있어가지고 건축을 지으면서 그 유기적인 곡선, 부드러운 곡선, 이렇게 자연을 닮은 곡선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1910년대부터 가열차게 한 3, 40년 동안 전 세계가 모더니즘으로 싹 통일돼 있다가 사람들이 지친 겁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표정 없고 거칠다고 해가지고 막 심하게는 브루탈리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런던에 브루탈리즘 대표적인 건물이 있는데, 바티칸
바티칸 센터, 시멘트 덩어리로 막 웅장하게 도시를 지어버려놨죠. 막 시멘트인데 거의 그 외부에 장식도 없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굵직굵직하게 붙어가지고 야만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인간성을 상실시킨다 그럽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딱딱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게 모더니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렇게 너무 잘난 사람들, 막 위대한 선구자 같은 철학자 같은 그 위대한 작가들이기도 하고 사상가들이 나서서 모더니즘이 세계 보편 타당한 거고 막 전 세계 국제적인 거고 모든 사람의 질을 향상시키고 막 거창한 얘기하면서 그동안 주눅 들어 있다가요. 이 1950년대 쭉 해가지고 서서히 다시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는 공급자, 생산자들의 논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1950년대쯤 되면 2차 대전 끝나고 엄청난 풍요로운 시대가 오잖아요. 이때 소비자들이 이제 제가 지겹다, 딱딱하다 그러면서 새로운 걸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딱 얻어 걸린 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 나라의 그 자연주의적인 디자인, 유기적인 디자인들, 유기적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늘 나올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건너가는 중간 단계쯤 됩니다. 사람들이 맨날 자하고 콤파스로 딱딱하게 만들어진 건물만 보다가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이 구불구불한 형태의 건축물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리고 아까 후딱 지나갔는데 의자도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입니다. 그리고 시적이라 그럴까요? 감성적인 단어들을 씁니다. 지금 그 퉁그 체어, 혓바닥 의자, 뭐 스툴인데 짜투리 나무들 를 악교 풀로 붙여가지고 열을 꽉 가해서 만드는 이 나무 이름 플라이우드라는 나무로 이거 만든 의자입니다. 이게 원목을 그냥 통으로 툭툭 자르는 게 아니라 나무를 제지하고 남은 가루들을 이어붙이다 보니까 자연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이게 철을 많이 안 이용한다는 겁니다. 철을. 이때 2차 대전, 1, 2차 대전 지나면서 그 전 세계가 쇠를 전부 다 기계 만드는데 대포 만들고 배 만들고 할 때 다 공출해 나가가지고 쇠가 부족해졌는데 나무로 만든 의자들 이런 게 굉장히 각광받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쇠가 아니라 나무면은 오히려 더 부드러운 곡선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요. 이 머시룸 체어, 다이아몬드 체어. 이거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 그 디자인 쪽 박물관에 가시면 꼭 하나씩 있습니다. 저게 뭐지 싶을 텐데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이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모더니즘을 깨고 나온 작품이라서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 디자인들의 특징은 또 그동안 기계 중심으로 자꾸 뭘 만들다 보니까 딱딱해지고 사람을 기계처럼 인식했다 그럽니까? 그 포디즘에서 그 포드가 노동자들을 기계로 인식한 것처럼 디자이너들도 건방지게 사람들을 막 그냥 그 거의 기계 부품으로 인식하면서 칼로 딱딱 재단했었는데 근데 이 의자들은 친절하게도 사람 몸을 딱 찍어낸 모양들 편안한 인체 제품이 몸을 따라오는 겁니다. 기존에는 몸이 제품에 맞춰 나갔다면 그래서 많은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1950, 6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쭉 넘어갈게요. 알바 알토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 건축가기도 하고 가구를 만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굉장히 히트를 치고요. 제가 글자를 안 읽습니다. 이게 글자를 지겨우니까 쭉 넘어갈게요. 이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MIT 공대 채플 이것도 독특했던 게 이 건물이 딱딱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감동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은 채광창을 뚫어서 실내를 균질하게 밝게 만들고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더니즘 건축이 아니라 강단 머리 위에만 구멍을 뚫어서 마치 성령이 쏟아지는 듯한 이런 약간 시적인 건물을 만들고 있네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쭉. 예, 이건 저기 에로 사리넨 아까 그 핀란드에서 건너온 사리넨이라는 건축가가 미국에서 활동했는데 그 밑에서 이제 그 찰스 임즈라고 미국 건축사 디자인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찰스 임즈라는 사람이 이 에로 사리넨 건축 사무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핀란드 쪽의 디자인 전통을 배워서 만든 게 이 의자입니다. 지금 1940년이네요. 올가닉 암체어. 팔걸이 의자인데
이렇게 사람 몸에 실제로 엉덩이를 갖다 놓고 찍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털어질까봐 엉덩이에 구멍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료가 나무와 이게 그 FRP 그 합성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물에다 개가지고 그 석고처럼 만드는 게 있습니다. 몸에 딱 발라놓고 시간 지나면 굳는 거예요. 그걸로 만든 의자입니다. 움브 체어, 뭐 튤립 체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그리고 의자에다가 제가 추상 미술 시대에 그 작가들이 작품의 제목도 안 붙였다 그랬잖아요. 은타이틀. 굉장히 초극단적으로 이성주의, 초극단적으로 기계주의가 강화돼가지고 작품에 손도 안 대고 기계로 재단하고 제목도 안 붙이는 거에 바라면 굉장히 진일보한 겁니다. 지금 이제 진일보했다. 모더니즘이 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튤립의 모양을 차용하고 제목도 튤립 체어라고 갖다 붙이고요. 엉덩이의 모양을 찍고 다리가 4개라는 관념도 부셨네요. 이것도 바 같은 데 가면 아직도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비싼 호텔? 오래된 호텔? 이런 데 가면은, 바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의자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해서 골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의자 공부 좀 하시면 저거 누가 만든 의자네, 저거 필립스타 거네, 뭐 저거는 저 알바 알토 거네, 딱딱 보시면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그 귀한 의자들을 많이 구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갔을 때도 그게 밀라노 대학인가 거기에 디자인 박물관에 저런 의자들만 쫙 늘어났는데 사실 이렇게 예술 작품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현대는 어쨌든 디자인의 시대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이 디자인 작품들, 제품들을 예술로 서서히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도 인정해주고, 의자가 비싼 것도 인정해주고요. 미국에서 그 허만 밀러사에서 만드는 에어롬 체어, 170만 원이든가 180만 원이든가, 그런데 중국에서 나오는 짝퉁, 비슷한 걸 사면은 10만 원 좀 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꺼이 10배 넘는 값에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데요. 이건 과거 모더니즘 이념하고 또 안 맞습니다. 모더니즘 이념은 질 좋고 튼튼하고 값싼 물건을 대중들한테 널리 사용하게 해서 삶의 질을 개선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일단 값싸다는 것부터 틀려버립니다. 값싸다는 거. 그리고 작품으로서 대접하기 시작하고요. 시대가 점점 바뀝니다. 이제 풍요로운 시대로 넘어오니까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알바알토. 아까 유명한 그 사람입니다. 알바알토는 건축 하신 그 남편분 다 아실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해서요. 이 사람이 강조한 건 자연입니다. 자연. 나무 많이 쓰고 부드러운 곡선 많이 쓰고 뭐 천장에서 빛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예요. 핀란드 쪽이 워낙 춥다 보니까 자연에서 에너지를 많이 끌어온다. 글자가 너무 많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비풀이 도서관, 하늘에 일정한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서 햇빛이 최대한 채광이 되게끔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의자를 만드는데, 양로원 의자인데, 이렇게 사람이 웃는 그 표정을 집어넣기도 하든지, 아니면 이거 유리벽돌이라고요. 이 시대 쯤부터 유명해졌는데, 벽돌이라는 게 벽을 꽉 막아서 답답하게 만드는 건데, 저 유리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반투명하게, 낮에는 빛이 들어와서 조명을 따로 켤 필요 없이 에너지 절약되는 난방이 되는 그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막 장식이 과다해지고 에너지를 자연 보호, 자연주의, 에너지 보호,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개념들이 건축에 들어간 건 최근 얘기고 1900년 초부터 4, 50년대까지 보면 딱 그 미스 반더러의 같이 그 철과 유리로만 탁 건물을 지어버리죠. 철과 유리로. 그래가지고 창문도 못 열게 만들고 공기가 안 통해서 모든 건 다 중앙 집중식으로 그 에어 벤틸레이션 공기를 돌려야지 되고 그 낮에 유리로 그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뜨거운 걸 또 에어컨으로 다 식힙니다. 그건 건물이 사람이 살기 위한 그 진짜 말 그대로 기계죠. 기계입니다. 기계가 없이 에너지를 안 쓰면 건물이 식지도 않고 따뜻해지지도 않고 뭐라 그럴까요? 환기도 안 되고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좋은 건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적어도 보기에 멋질지는 모르지만 하늘로 막 치솟아 올라가니까 보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러모로 사람 사는 데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유기적 모더니즘, 이렇게 북유럽 쪽 자연주의 건축물들이 사람한테는 훨씬 더 친근하고 살기 좋고 감성적인 건축이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더니즘 건축들이 이제 실패했다고 판단되기 시작하면서 막 깨져나갑니다, 이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봤던 거고요. 알바알토 의자, 알바알토 컵. 이렇게 불편한 컵을 만들었는데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참, 보면, 이 수세미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이 모서리 많은 이런 컵?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거든요. 물 마시기도 불편하고 입도 다칠 것 같은데, 이런 컵을 만들어서 자기 집 주변에 있는 호수를 닮은 컵이다. 호수가 물을 담으니까요.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니 또 유명해졌습니다. 알토가 만든 의자, 플라이우드를 나무를 구부려서 만든 의자입니다. 이 바우하우스하고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바우하우스 방법론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모더니즘이라는 방법론, 그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기계적인 구조, 그 과거의 역사적인 의미는 다 제거됐지만 바우하우스를 극복했다는 게 너무 딱딱한 감정이 제거된 그 바우하우스에서 다시 조금 부드러운 느낌, 감정을 조금 더 집어넣고 자연을 좀 더 존중했다. 이런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공간이 절약되는 의자죠. 공간이 계속 쌓아 올려서 공간이 절약되고, 이 절약이라는 게 유럽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이때까지도. 이게 지난주에 안 보고 넘어갔는데 여기부터 찰스 인지는 미국의 그 건축가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인가 또 까먹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더라 까먹었습니다. 예, 이제 필라델피아 맞을 것 같은데 크랜브룩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학교에서 사모님을 만나서 레이 임즈 두 분이 결혼을 하고 이제 건축 사무소를 차리면서 영상물도 찍고 건축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되게 재밌게 삽니다. 이분 작품 보면은 이제 미국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 감이 옵니다. 2차 대전이 나가지고 저기 재료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쇠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 찰스 임즈는 이때 당시에 사리넨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북유럽식 나무 다루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게 뭐냐면 요겁니다. 부목, 전쟁 때 쓰는 부목. 요거 저기 런던 디자인 박물관 가도 딱 전시되어 있는데 굉장히 또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다친 그 군인들 막대기 갖다 대고 묶어버리거나 뭐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이 플라이우드라는 거 폐나무들을 이용해서 인체의 곡선에 맞게 이렇게 우그러뜨린 나무를 다리에 받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이때 저기 미 육군에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이걸 가지고. 이 유기적인 형태도 들어가 있고 나무라는 재료도 들어가 있고 새로운 방법, 재료를 전략했죠. 이걸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이 사람은 계속 이런 류의 작품들을 해 나갑니다. 앞으로. 네, 딱 그 작품입니다. 플라이우드. 임지가 만든 의자입니다. 어린이용 의자. 나무를 이렇게 탁탁 쳐내는 게 아니라 톱으로 잘라내는 게 아니라 나무판을 모두 다 이렇게 몸에 맞춰서 몸의 관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여기 뒤에 고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등판도 좀 움직이고 몸의 곡선에 맞춰서 의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뭔가 동물 비슷한 느낌이 들게 귀엽게 그런 이미지를 좀 집어넣죠. 북유럽 쪽 전통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 지금도 가면 팔고 있습니다. 험한밀레에서. 되게 비쌉니다, 이거. 또 다른 의자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FRP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엉덩이 모양을 찍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리 구조는 또 이렇게 쇠를 많이 안 쓰면서도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걸 뭐라 그랬더라? 에펠 구조? 에펠탑 구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리 구조는 그 험한밀레사 미국 가구 회사에서만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다 풀리고 중국에서 짝퉁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다리 구조로도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까 그 구조가 또 있습니다. 위에 상판도 마찬가지고요. 그 튤립 의자랑 되게 비슷하지요. 이거 아까 다이아몬드 의자라고 보여드린 거 있었는데 그거랑도 비슷합니다. 이제 메쉬
강철 선만 이용해서 몸의 곡선에 맞는 유기적인 형태의 의자를 만듭니다. 이제 바우하우스로부터 훨씬 이제 훅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게 바우하우스 시대에는 그 기계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가 제한적이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50년 이후에 나오는 기계 좀 더 성능이 좋고 재료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기계, 용접 기술 그런 게 있었다면 어쩌면 바우하우스도 이런 걸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안 나왔죠. 이런 굉장히 유기적인 형태, 재밌는 형태의 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또 임즈 의자라고, 그 라운지 의자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집에 하나 가지고 있다가 언론에서 되게 또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막 그때 뭐라더라, 막 뭐라 그러나, 럭셔리한 비싼 가구 쓴다고 막 뭐라고 했는데요. 뭐 좋은 의자들은 기본적으로 2, 300만 원씩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툴까지 해가지고 세트로 양가죽이었나 뭐 그런 걸 쓰고 플라이우드로 만들고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임재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런 거 하나 쓸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변호사였으니까 수입도 많았을 텐데 이 정도 의자 앉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뭐라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선생님, 그거를 예. 쓰는 거는 선생님 말에 동의해요. 대통령도 쓸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분들은 딴 사람한테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아주 검소하고 좋은 생활을 하라는 건 이중잣대죠. 예. 죄송합니다. 정치적 발언을 해서. 아닙니다. 예, 예. 제가 선생님이랑 똑같은 질문을 저희 신랑한테 했거든요. 대통령이 저런 거 하나쯤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얘기했습니다. 영국 사람이 보는 눈은 물론 가져도 된다. 누구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남에게 자기는 갖고 있으면서 남에게는 검소하게 평소하게 이런 거 살아라. 그건 이중잣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의자가. 예, 지금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이거. 그럼 이거를 아직도 만들어내고 있나요? 회사들이? 예, 이게 유명하니까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면 하나씩 다 있고, 뭐 고급 호텔 같은 데 가도 다 있고, 계속 생산합니다. 바우하우스 시대 의자들도 아직도 나옵니다. 뭐, 이 의자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네. 아니 이런 미술 작품은 아니어도 비슷한 발 올리고 그쵸? 아닌지 짝퉁인지 그게 구별할 줄은 모르지만 70년도에 있었어요. 작품이었구나. 무슨 말이에요? 작품. 네, 그러니까 작품도 모르고 저희 발 올렸잖아요. 그쵸? 선생님 어렸을 때 70년도에. 이렇게 발 올리라고 만든 거니까요. 스투는. 예. 아직도 만드는구나. 그러면 이런 걸 만들 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드나요? 넘버를? 이런 작품들을?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아직까지 그냥 미국의 험한빌리서는 대량으로 찍어내는데 너무 비싸니까 많이 팔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값을 내리겠죠. 팔리는 예. 계산하고 몇 개 팔린 얼마에 몇 개 팔리고 얼마에 몇 개 팔리는 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유명 작가가 만든 거라서 값이 싸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품이었구나. 그러고 있으라고 그러세요. 예,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의자 이름이 이게 또 임즈체어인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름이 없네? 이름을 나중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찰스 임즈가 의자를 만드는데 재밌는 의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여기 사람이 한 명 앉고 여기 한 명 앉고 아기가 앉던 데서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의자다. 약간 소파 같은 개념인데 이게 뭐 딱딱하고 별로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대도 되고 바로 앉아도 되고 뭐 두 사람 앉아도 되는데 이 형태 때문에요. 이 제품이라는 게 디자인이라는 게 바우하우스 전후해 가지고 예술가 분리돼 버렸거든요. 예술로부터 빠이빠이 했습니다. 이제 디자인은 감상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실용적이고 기능적이고 생활을 위한 기계 같은 부품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다시 되돌려서 집안에 앉을 때는 의자고 앉지 않을 때는 오브제, 장식품, 예술작품, 추상 조각이 되는 그런 의자를 만들어냅니다.
의자가 꼭 딱딱하고 의자는 스테레오타입에 앉는 의자 이렇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의자가 예술 작품이기도 하면서 의자가 되기도 하는 그 상태로 돌아옵니다. 다시 뭐 과거로 돌아갔다고 해야 되나요? 과거로 돌아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모더니즘 시대의 문법을 탁 깨버립니다. 이제 다시 다 디자인이 예술로 돌아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건 플라이우드로 만든 그 파티션입니다. 집에.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 병풍처럼 접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요것도 임지가 만든 의자인데 여기 하트를 하나 뚫어놨습니다. 애기들 의자인데요. 애기들 의자 이렇게 잡을 데가 없으니까 손가락 집어넣으라고 구멍을 뚫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트를 넣어가지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하트일 수도 있죠. 근데 제품에다가 하트 이런 기분 좋은 감성적인 마크를 집어넣는 것부터가 좀 기존과는 달라졌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만드는 호두나무 스툴 이거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가면 아직까지 임즈 의자 중에서 사무실용 의자 스테인레스 스틸하고 뭐 가죽으로 이용해서 만든 것 같은데 요즘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건 많습니다만 일단 임즈가 만들어서 아직까지는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영상물 만들었는데 이건 저기 러시아 가서 이 사진이 갑자기 나왔지. 러시아에 가가지고 몇 년도죠? 1959년이에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미국이랑 러시아랑 그 체제 냉전 시대에 서로 이념을 막 자랑하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찰스 임지는 필름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돔에다가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중에 그 유선형 자동차 만들었던 버커민스터 풀러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건축가가 만든 돔 속에다가 찰스 임즈는 스크린을 7개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미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고속도로, 고층 건물, 자동차 이런 물질 문화들을 7개 스크린에다가 막 정신에 막 쏴버립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이맥스 영화가 한쯤 되겠네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미국이 대단합니다. 자유주의가 훌륭합니다. 그런 말도 없이요. 그냥 미국에 발달된 물질 문화를 빵빵빵빵 7개를 때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자유주의는 저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자본주의가 멋지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끔 체제 선전물로 이용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필름도 만들고요. 집도 짓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자가 제일 유명합니다. 예,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주에 한참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더니즘이란 추상 미술이다. 추상 미술은 어렵고 딱딱하고 엘리트적이고 잘났고 젠체하고 사상가고 또 그럴까요?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고 여기 와서 잭슨 폴록에 와서는 미국의 체제를 대변하는 그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대표 양식이다. 이렇게까지 발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상미술이라는 건 아까 모더니즘 디자인하고 똑같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잭슨 폴록이 뭐 무당처럼 뭐 작두를 타건 말건 일반인들은 관심 없거든요. 미술관 가서 이게 늘 드리는 말씀인데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 누구나 감동받습니다. 근데 잭슨 폴록의 그림을 보고는 이게 작품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바닥에 깔아놓으면 밟고 지나갈 겁니다. 추상미술은 그 정도로 잘났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미술입니다. 대중들이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모더니즘 시대 1910년부터 4, 50년까지 그 시대에는 이렇게 워낙 세계가 전쟁을 치르고 이념 대결을 하고 누군가 나서서 이 방향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끌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신용을 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더니즘이라는 그 깃발을 딱 꽂고 사람들이 저게 좋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일단 따라가는 척 했습니다. 근데 1950년대쯤 이제 풍요로운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미술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저라도 이런 거 안 보고 싶거든요. 이거 전에 말씀드렸지만 브랑쿠시가 이거 만들고 났더니 미국 그 공항 세관에서 세관 직원이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관세 물리고 법원에 갔더니 판사들이 이게 진짜로 예술 작품이 맞냐 기계 부품 밀수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 논쟁을 하다가 겨우 결론을 낸 게
이건 작가가 만들었고 작가가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작품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씁니다. 법원 판결문이 그렇게 나오면 말이 안 되죠. 작가가 작품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작품이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어렵죠, 이제. 예술은 이제 인상파까지만 해도 봐줄만 했는데요. 예술은 이제 현실을 훌쩍 넘어서 저기 달나라를 가버렸습니다. 노자 사상, 신선이 돼가지고 지네들끼리 신선도로만 시대로 가버립니다. 모더니즘 미술은. 요 작품 설명드렸었죠. 지난번에 도널드 저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딱딱한 예술들이 판을 치니까 일반 대중들은 이제 전쟁 이후에 풍요로워진 사람들은 60년대쯤 가면은 저 모더니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사람들이 모더니즘을 거부하는 대신에 소비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진지하고 딱딱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난스럽고 재밌고 약간 이렇게 자극적인 거 그런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이 이제 서서히 이제 깨지는 시기가 1950년 중반쯤 됩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풍요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지갑이 두꺼워지고 소비하는 시대로 넘어갔을 때 이제 이때 사람들은 더 이상 진지한 거, 너무 엄숙한 거, 잘난 거, 엘리트적인 걸 거부하고요. 가볍고 약간 좀 재미난 것들을 찾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팝아트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팝아트는 말 그대로 파퓰러 아트 약자입니다. 팝, 유명한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파퓰레이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모더니즘은 기껏 해가지고 역사와 전통, 역사주의를 부정했는데 모더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또 부정해버립니다. 이 대표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리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리차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 잡지름 또 까먹었는데 잡지 표지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다가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서 신문지를 막 오려 붙여가지고 꼴라주로 해놨습니다. 우리 시대의 여신은 이제 비너스도 아니고요. 누구도 아니고 마릴린 몰로 같이 이렇게 큰 가슴을 가진 섹시한 여자다. 우리 시대의 남성은 근육이 울룩불룩한데 이 시대가 농사 짓는 시대 아니잖아요. 힘쓰는 시대가 아닌데 그 근육을 섹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비하는 시대다. 우리 시대의 우상, 우리 시대의 신은 자본주의다, 돈이다. 약간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아기를 물리지도 않으면서 점점 커지는 가슴, 노동하지 않으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근육, 그리고 벽에는 성스러운 성상이 아니라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고요. 값싼 대량 생산된 물건들이 집안에 막 절비하게 늘어져 있고, 그리고 진공청소기가 등장하네요. 예술 작품에서 등장하는 게 지금 대부분 다 소비 문화입니다. 일반인들의 소비 문화, 그리고 약간 저속한 소비 문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이런 걸, 제목을, 롤랑 바르테의 신화인데, 저 책 이름이. 신화인데, 미솔로지, 신화면은 아폴로, 비너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이 소비주의 시대, 상업주의, 이게 신화의 대상이 됐다라고 약간 풍자하는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리는 포스트로 되게 많이 인용됩니다.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 이제 어떤 작가, 이제 로이 리텐슈타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또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그 잘난 예술 작품의 스타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면서 만화라는 소재를 선택합니다. 만화 코믹의 한 커트를 잘라낸 것 같이 갖다 놓고요. 지금 딱 표현이 만화지요. 근데 이거 만화 코믹이 아니라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큰 캔버스에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망점이 있습니다. 점이 콕콕콕콕 찍힌 거. 이거 뭐냐면 그 시대, 이게 이제 너무 풍요로워진 시대, 이때 대량 생산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인쇄를 한 걸 보면, 신문 같은 거 인쇄한 거 보면,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망점들이 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란색이 점으로 막 찍혀가지고 섞여서 색깔을 내는데요. 그 대량 생산되는 인쇄되는 방식을 그림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여기다가 The Melody Haunt My Reverie, 예.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뭐 이런 멜로디 아주 통속적이죠. 가벼운 감정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그런 여성인가 봅니다. 그동안 예술의 주제가 너무 진지하고 엄숙하고 무거웠다면 이 사람은 가볍게 접근합니다. 무지무지하게 가볍죠. 그냥 짝사랑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재도 굉장히 가벼운 만화라는 소재. 그리고 표현 방법은 인쇄라는 표현 방법. 뭘 이용하고 제목도 유치하게 멋진 언타이틀 이렇게 막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가볍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멜로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미술관에서 일반 대중들 그 대부분 또 까막눈일 수도 있는 그 일반 대중들이 미술관 들어가서 잘나고 엄숙하고 무겁고 진지한 엘리트의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 미술을 안 보다가 이런 그림을 보니까 되게 반가운 겁니다. 아 재밌네, 아 이쁘네, 뭐 이렇게 가볍게 툭툭 던지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만든 예술입니다. 가벼운 거예요. 모더니즘의 무거움을 반대해서 가볍게 생산하는 미술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입맛에 맞춥니다. 이거 로이 리텐슈타인의 또 다른 그림 제목 왬이네요. 지금 만화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미국 비행기가 러시아 비행기를 터뜨리나 봅니다. 꽝 폭파시키는 건데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인데 마치 만화의 한 컷처럼 그려놓고요. 여기다가 또 막 걸풍선 띄워서 이렇게 글씨까지 쓰는 장난스러움을 보입니다. 우리 시대의 예술은 아까 처음에 우리 시대의 신화는 소비였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예술은 만화다. 그걸 약간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비꼬는 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면화, 삼면화 이런 작품들은 주로 그 중세 유럽에서 그 성당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면화, 삼면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우리나라 병풍처럼 주면 세면 있는 거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크게 제작하는데 소재랑 내용이랑 표현 방식이 다 유치뽕짝합니다. 아주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포스트 모던의 시작입니다. 가볍다. 네, 여기는 또 테이블을 만드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섹시하게 만들었다 그럽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되냐?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유리판을 마치 팔레트 같이 만들어서 물감 묻혀놓고 그 밑에는 여성 마네킹을 집어넣어서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거 왜 저래요? 하고 물어보면 아무 이유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요. 요거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거 설명할 때도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게 뭐지 하고 이해 못했는데 제가 쭉 드린 말씀 도면을 쳐가지고 공장에 넘겨서 지게차가 와서 조립을 하고 작가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인간의 이성과 창작성과 작가적 감성을 모두 제거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고 뭐 작가성이 들어갈까봐 제목도 안 붙여서 언타이틀드가 됐다. 이렇게 얘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누가 만드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신비주의거든요. 저걸 보고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반인은. 그러면 제 같은 사람이 옆에 붙어가지고 저 작품은요 도날드 서드가 70년에 만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한참 설명하면 왜 작가성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또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르누보 시대 어떻고 막 인상파 시대 어떻고 역사주의가 어떻고 쫙 설명을 해서 스토리를 꿰야지 이 작품이 이해가 됩니다. 이건 너무 잘났죠. 너무 잘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로 오면 그것들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대중들이. 그렇지. 너무 진지한 거 싫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요. 재밌으니까요. 딱 그게 답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경박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요. 그 세계 보편 타당 뭐 이런 주장하는 그 잘난 모더니스트들한테 이렇게 반기를 든 사람들입니다. 그중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앤디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은 이 시대의 여신과 같은 그 마릴린 몰로요. 마릴린 몰로를 대량 생산해버렸네요. 예술이라는 게 위대할 수 있는 건 대개가 하나밖에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들고 창작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성, 이성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계속 그 얘기하는데 이성요. 인간의 신에게서 받은 신적인 권능, 그거 창작성, 이성 이런 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이 위대해지는 건데 이 사람은 그걸 비꼽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공장을 차립니다. 미술 공장을 차려서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인쇄기를 돌려서 작품을 막 찍어내버립니다. 이제 이게 판화입니다. 당시에 판화. 작품을 찍어내는데 그 소재는 아까 그 잡지 표지처럼요. 그 시대의 여신인 마릴린 몰로를 대량 생산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빵빵빵빵빵빵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작품의 표현 방식은 이면화, 성당에서 성스러운 작품을 만드는 그런 표현 방식을 빌려서 대중적인 스타를 대량 생산으로 빡 찍어내서 이걸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왕창 찍어냅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돕니다. 이 돈을 번다는 것도 예술가들은 항상 고고하고 막 지고지순하게 막 뭔가 있는 것처럼 고뇌하고 현실을 고뇌하고 막 돈을 밝히면 안 되는 것처럼 순수한 미술을 추구하는 것처럼 잘난 척 했는데요. 고고한 척 했는데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순수 미술이죠. 순수 미술.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미술 다 떠나서요. 그냥 돈을 벌겠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공장 차려서 막 찍어내고 여기 남발을 먹여서 왕창 팝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걸 시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각을 만드는데요. 조각도 과거와 같이 신도 아니고 뭐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도 아니고 뭔가 영웅적인 거예요. 이렇게 영웅이라는 게 모더니즘이니까요. 모더니즘은 항상 영웅을 예찬하죠. 그 선지자. 근데 이 사람은 영웅적인 게 아니라 일상생활 주변에 그 빨래할 때 쓰는 가루비누 상자를 이렇게 청동으로 찍어버립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어디더라, 미라키움이죠. 위스콘신 주에 가면, 근데 이 사람은 하도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청동으로 큰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세제 박스처럼 만들었습니다. 와, 세제 박스가 크네. 이게 끝입니다, 이건. 재밌습니다.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황야의 무법자인가요? 거기 나오는 존 웨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포즈를 영화 스타를 작품에다 집어넣어서 신성화하는 비꼬는 거기도 하죠. 그런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캠벨 깡통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캠벨 깡통 그러니까 싸구려 대량 패스트푸드 싸구려 음식의 대명사였나 봅니다. 이 캠벨 깡통을 파나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명해지지요. 또 건축가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포스터 모던 시대 5, 60년대 넘어오면서 진지한 건축에 대항해서 장난스러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포스트 아키그램이라는 건축가 단체인데요. 이 사람들은 창립하면서 이런 아키그램 잡지를 만들었는데 표지가 딱 팝아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런 유치하고 장난스러운 만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건축이라는 건 이제 엄숙한 것과는 거리가 확 멀어집니다. 이런 것 어때?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는 거 귀찮으니까 도시가 걸어오면 어떨까? 빌딩이 걸어오면 어떨까? 해서 자기는 출근하지 않고요. 대신에 그 건물이 걸어와 버리는 겁니다. 워킹 시티입니다. 말 되죠, 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뭐 집인데 시사이드 버블. 집을 꼭 벽돌과 철골과 유리로 지을 필요 있냐 이렇게 거품처럼 만들어서 들고 다니다가 바닷가에 걸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산에다 걸어놓고 지내면 안 될까 요즘으로 치면 캠핑카 같습니다. 이런 걸 제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리빙포드 딱 캠핑카겠네요. 이런 것도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고 좀 더 장난스러운 건축 튜언드 서버브 교회인데 뭐 좀 어떻게 수정했나 봅니다. 기존의 건축물에다가 막 장난스러운 장식과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을 덧붙여 놓고 즐거운 곳, 사람이 사는 곳이 너무 기계적이고 엄숙한 곳이 아니라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미국 그 박람회 보여드릴 때 미국의 박람회에서 퓨처리즘 미래를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기계적인 모습들, 기계처럼 분화된 도시와 농촌, 자동차로 연결된 고속도로, 엄숙하고 딱딱한 그런 유토피아를 보여드렸는데, 그걸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장난스럽고 감성적이고 말랑말랑하고 재미있는 도시를 제안한 겁니다. 진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저렇게 지었어? 그러면 재밌잖아. 이게 답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거는 이제 인스턴트 시티네요. 도시를 비행기에 싣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되겠니? 뭐 그런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가볍습니다.
뱅퀴트, 만찬장, 피처, 몬테카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시장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요. 또 아키그램이라는 작가들도 있었고요. 아키그램이란다. 요거는 조립식 건물입니다.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한 개 모듈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하나씩 걸면 어떨까?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집이 나오기도 하죠, 실제로. 그래서 자기 집을 이사할 때 집 모듈을 컨테이너처럼 빼가지고 가서 갖다 꽂는 겁니다, 여기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게 또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들이 만드는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이 진지하고 엄숙한데, 이건 지금 그 진지하고 엄숙한 과거의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쌤 아저씨, 미국의 엉클 쌤, 이 사람이 항상 아메리카 원투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미국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 무서운 흰머리, 대머리 독수리, 쌤 아저씨를 비꼬면서 반전 포스트를 그렸는데, 쌤 아저씨 뒤에는 약간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이제 불빛이 나오고 입안에는 비행기가 막 폭탄을 터뜨리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을 부르는 거 보니까 이건 악마입니다. 쌤 아저씨는 악마다라고 빈정거리면서 장난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장난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바트라는 것도 등장을 하는데, 모더니즘은 장식을 제거하는데 거의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반대로 장난스럽지만 장식을 막 과다하게 넣어가지고 옵티컬 일루션, 착시가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막 쓰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현상입니다. 이게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더니즘을 깨면서 막 다양한 형태의 다원화된 형태의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멤피스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멤피스 그룹은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인데, 이 사람들은 디자인을 굉장히 장난스럽게 접근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맨딘이고요. 아직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봤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의자를 만들면서, 이거 아마 빅토리아 시대 그쯤 되는 의자일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막 물감을 찍어가지고 재밌고 장난스럽게 장식을 해버립니다. 이 바우하우스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역사주의가 왜 나빠? 색깔이 왜 나빠? 장식이 왜 나빠? 그러면서 이 바우하우스 시대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던 전통적인 역사주의적인 장식주의 의자에다가 또 새로운 장식을 더해가지고 굉장히 장난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입니다. 이건 토네이도 의자 맞을 겁니다만, 이 바우하우스 시대의 유명한 의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자를 가지고 와서 패러디한 겁니다. 비꼬은 겁니다. 이게 의자의 등판에다가 장식하면 왜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상한, 이때 당시 50년대 원자폭탄 나왔으니까 이게 원자의 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참 유행했거든요. 동그라미에 철딱 꽂혀 있는 거 대충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막 여기다 꽂아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하우스를 비웃는 겁니다. 뭐 그렇게 거창한 생각도 없을 겁니다. 장난친 겁니다. 그냥 장난친 거. 예, 멤피스 그랩이라고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일련의 디자인 작가들은 여러 가지 재밌는 작품들을 만듭니다. 알카미아 그룹에 뿌리를 둔다 하면 넘어갈게요. 요런 겁니다, 이거. 재료는 에토르 소세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박물관 가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라미네이트 된 싸구려 대리석? 일단 가짜입니다, 가짜. 진지한 게 없습니다. 가짜니까요. 가짜 재료에다가 여기다가 막 이게 뭐냐, 점을 찍기도 하고 패턴을 주기도 하고, 모더니즘은 수직 수평 칼같이 맞췄는데 일부러 찌그러뜨리고 균형 무너지게 하면서 이러면 왜 안 돼? 하면서 계속 실험적으로 기존의 모던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멤피스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장난스러운 겁니다, 진짜로. 네, 의자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그림도 그려놓고요. 유리공예를 하면서 막 쓸데없는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에토르 소세스는.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신선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다 그럽니까? 그 디자인이라는 게 너무 기계 같으니까 집안이 너무 좀 휑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장식적인 미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임재 의자 같은 거,
추상적이고 조각 같고 예술 작품 같은 디자인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막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값도 비싸지죠, 이제 서서히. 예, 이게 제일 유명한 애입니다. 이게 에토르 스세스의 바우하우스, 제목이 바우하우스 시리즈네요. 바우하우스를 놀리는 작품들입니다. 예, 이게 또 카사브랑카, 크레덴자는 뭔지 모르겠고, 카사브랑카는 그 영화 카사브랑카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장난스럽죠. 벌레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지글지글한 이상한 패턴, 이렇게 뭔가 좀 우상 같기도 하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밌는 겁니다. 그냥 재밌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지한 거 없습니다. 아, 재밌네, 예쁘네. 딱 이 사람들의 코드가 그겁니다. 가볍고, 장난스럽고, 그리고 장식 쓰는데 거부감이 없고, 이거 전부 다 모더니스트들이 그렇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내용들입니다. 아까 그 의자 크게 나왔네요. 지금 막 전묘법을 이용해서 프로스트 의자, 예, 과거의 의자를 리디자인한 겁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알렉산드로 맨딘이라고 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걸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와인 오프너. 와인 오프너가 보통 기계처럼 딱딱했는데 송곳이 앞에 나와 있어서 위험하고 그거 뒤에다가 이렇게 귀여운 아기의 얼굴을 붙여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저걸로 많이 팔리고요. 지금 그 필립 스탁이 아니라 까먹었다. 프랑스에 그 가구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합니다. 이 사람 것. 맨디니 작품들은요. 예, 맨디니가 만든 칸디시 의자인데 이제 완전히 파격적입니다. 쓰지 말라는 거 다 했습니다. 표범 가죽 같은 패턴에 찌글찌글한 문양에 아무 이유 없습니다. 장식에 깃발에 재밌게 한 겁니다. 그냥 아까 나왔던 그거 이게 바우하우스를 또 공격하고 있네요. 바실리 의자, 바실리 칸디스키를 기념해서 이제 누가 만들었더라? 그 사람 만든 건데 이 바실리 의자를 가져와가지고 막 등판에다 낙서하고 이렇게 색깔을 줘가지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고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네 그 유명한 와인 오프너 이렇게 얘들 이름이 있는데 이름도 지어줬는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얘들을 이렇게 밑에다가 요 치마 밑에 나사가 있습니다. 얘 발 밑에 나사가 있어. 와인에다가 탁 꽂아서 모가지를 비틀면 팔이 올라옵니다. 그 팔을 확 제끼면은 와인이 따진다. 되게 장난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주방에서 흉측하고 위험한 물건인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주방에 장식품으로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하나씩 사다 모으고요. 이게 아까 그 임재 의자 같은 약간 오브제적인 매력을 가진 비싼 디자인으로 현대시대에 다양한 개성을 가진 비싼 디자인으로 서서히 등장을 합니다. 이제 모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또 와인 오프너 다른 걸 만드는데 앵무새가 있네요,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그 테이블 위에 놓는 클립폰 같은 건데 이게 이스터 섬의 색상같이 이렇게 아프리카 탈같이 코를 만들어 붙였네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토기 같은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 하나같이 그냥 이유 없습니다. 저 뭐야, 그러면. 재밌네. 이쁘네. 그러고 하면 끝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대충 그런 분위기고, 이 의자는, 이제 테이블은 아까 알바 알토가 그 자연주의, 핀란드 자연주의 컵,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근데 이 시대 나온 건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으니까요. 자연주의라고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축도 많이 바뀝니다. 건축도 이제 과거에 쓰지 않던 장식과 패턴과 쓸데없는 기하학적이면서도 뭔가 좀 문양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요. 이게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물들 이제 쭉 몇 개 보여드릴게요.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만든 박물관인데 여기에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과거의 장식물에다가 모던 스타일의 건물에다가 피사의 사탑 같은 걸 넣고 이게 약간 포스트 모던한 찌그러진 좌우 대칭이 안 맞는 이런 건물을 한 자리에다가 뭉뚱그려 버립니다. 이렇게 장난치는 거죠. 이거 건물 왜 저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제 재밌잖아. 그러면서 역사, 모더니즘이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그 역사를 차용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그냥 뭐 고딕 스타일, 르네상스 스타일이 아니라 역사를 있는 대로 다 끌어와가지고 장식으로 이용해 버립니다.
굉장히 장난스럽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예, 뭐,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그냥 이것저것 짜집게 해가지고 장난스럽게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재밌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렵게 얘기하면 모더니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더니즘이 너무 교조화되고 권위적이고 기존의 권위, 아카데미즘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반발감으로 이 변증법적인 극복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는 그거 평론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지금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모더니즘, 바우하우스식의 모더니즘이 고급 문화라고 얘기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아까 쭉 보여드렸는데 대중문화, 저급 문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표를 하나 만들어 놨던데 글자가 너무 많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딱 이런 겁니다. 이거. 아직 몇 시죠? 아유, 3시간 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그냥 초상한데 르네상스의 대가며 그 사실주의, 원근법, 스푸마토 기법, 뭐 단축법 이런 걸로 유명해져 가지고 거대한 아우라라 그럽니까? 실무로 별거 없는데 너무 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프랑스의 그 박물관에 가서 보면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저게 뭐야? 참. 코딱지만한 그림이 앞에 유리로 갇혀 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저 멀리 막 조그마한 그림 한 장 있는데 이게 그 위대한 그 그림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이걸 아우라라 그럽니다. 후광이 때리는 거예요. 막 위대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막 여기에 붙었는데 이 사람은 이름 또 까먹었네요. 이 작가가 아주 장난스럽게 고치는 겁니다. 마르셀 듀샹이라는 1930년대 작가입니다. 이 위대한 작가의 작품에다가 이렇게 수염을 그립니다. 복사품에다가 콧수염 그리고 수염 그리면서 이렇게 그녀의 불타는 엉덩이라는 제목을 붙였거든요. 여기다가 아주 기존의 작품을 비꼬고 장난스럽게 만드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 그렇게 잘났냐? 뭐 그게 딱 답입니다. 여기서는. 예, 과거의 전통을 이것도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 중에 유명한 그 프랑크 게리의 어느 대학 캠퍼스를 알고 있습니다. 막 비틀어버리고 휘어버리고 꼬아가서 가지고 막 금방 자빠질 것 같은데 프라하에 있는 빌딩 아니에요, 선생님? 프라하입니다. 그 기억이 안 납니다. 프라하 사거리에. 이 건물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물이 역류한다고 배관이 꼬여가지고 역류하고 뭐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프랑코 게리 같이 이렇게 해체주의 작가들 막 다 부셔버리는 이런 작가들한테 건물을 하나 맡기면 유명해지니까 불편한 걸 참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유명한 사람이 지은 건물이니까 그러면서 참고 살고 이 도시는 이걸 보러 사진 찍으러 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관광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물이거든요. 비싸고 불편하고 짓기 어렵고 유지 관리 어렵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런 건물들도 다 용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그레이브스 이 사람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볼까요? 그냥 쭉. 네. 예. 이게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유명해진 포틀랜드 빌딩인데 이게 앞에다가 포세이돈 조각상을 갖다 놓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짓 안 했는데 다시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 영웅 신화에 나오는 조각이 나오고 건물에다가 이런 파사드인가 이거 이제 컬럼이라 그럽니까? 예, 신전에서 나오는 세로 기둥들 그런 것들이 쭉쭉 떨어지고 있고 이 위에 중심을 맞춰서 패턴, 창문들이 장식적 요소로, 장식적 요소로 계속 반복돼서 이용되고 있는데, 일단 예쁩니다. 그리고 기단이 있고, 위에 부분에 장식이 하나 딱 마무리가 되는 게 약간 역사적인 방법을 다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이면 이런 패턴들을 없애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웠을 텐데, 이런 것들 쓰는 거에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이게 체스판을 만들었는데 또 넘어가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마이클 그레브스의 주전자인데 주전자에다가 재미를 붙입니다. 여기 앞에 휘슬이라는 주전자가 있는데 여기 있네 이거.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주전자 앞에다가 새를 붙여가지고 물이 끓을 때 스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가 휘파람을 불어주는 것처럼 보여서 재밌다고 휘슬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거 알레시사에서 되게 비싸게 팔립니다. 손잡이도 의미 없지만 장식에 들어가고요. 재밌습니다. 그냥 기하학적인 바우하우스에서 나오는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장식적인 요소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거 미국의 어느 대학인데 대학에 앞에 학생들이 하도 안 다니니까 레노베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전에서 나오는 기둥을 갖다가 박아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 신전 기둥 앞에 애들이 약속 장소로 정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트하는 장소로.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예,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휘슬 여기 있네요. 이 휘파람 부는 주전자고 이렇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주전자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애입니다. 이 휘슬링 버드가. 그 외에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이건 건일 겁니다. 총 앞으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고, 주전자에 장난스럽게 미키마우스를 붙여서 미키마우스가 나팔 불게 하고 있고, 뭐 이러면 안 되냐는 겁니다. 되게 장난스럽죠. 장난스럽고, 이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냥 다원화되고, 하나의 중심이 없습니다. 역사를 쓰는데도 거부감이 없고,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일단 잘 팔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땡!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대중문화. 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디즈니 호텔을 지으면서 여기에 포세이돈이나 뭐 비너스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될 자리, 과거에 기둥들이 두꺼워서 조각을 집어넣은 자리에다가 이거 월트 디즈니 캐릭터들을 이렇게 7난장이들을 하나씩 세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집도 장식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아까 그 학교, 제가 이름을 다 써야 되겠네요. 연두라. 마이클 칼로스 뮤지엄? 예. 이거 월트 디즈니 호텔인데, 이게 보면, 이렇게, 인어공주인가, 이렇게 돌핀들이 쭉 서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쫙 서 있고, 건물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올리는 건, 이 바티칸 시티에 가면은 막 선지자들이 뭐, 건물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걸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오리가 올라가 있고, 연꽃이 올라가 있고, 막, 아까 난쟁이들이 막 기둥을 받치고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되게 장난스럽고 익살스럽습니다. 예,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근대주의를 극복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냥. 그리고 뽕피트 센터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건물로 꼽힙니다. 이건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건 뭐가 재밌지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건물이라고 하면 외벽을 깔끔하게 하고 깔끔한 순백색의 순수한 오브제 덩어리처럼 네모 박스를 딱 만들고, 이게 건물의 창자라 그럽니까? 계단, 배관, 전기선, 이런 파이프 같은 걸 전부 벽 속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그게 되게 위선이죠. 근데 이 뽕피트 센터는 그걸 뒤집었습니다. 창자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고요. 건물 내부에는 하나의 기둥도 없는 순수한 깨끗한 공간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의 그 배관들, 뭐 전기선들, 계단들 이것들이 다 지나가고 기둥들이 다 밖으로 빠지니까 막 얼기설기 보이는데 내부는 순수하게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환한 공간이 됩니다. 렌조 피아노, 이 사람이 이걸로 되게 유명해졌죠. 그리고 막 전기선은 빨간색, 뭐 길은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도 칠해놨던데 막상 갔을 때는 감동이 없던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통 지저분합니다. 너무 지저분하죠. 배관들이랑 그 배수로 전기선 다 밖으로 빠져 있으니까. 이 프랑코 게리가 만든 그 미국의 콘서트홀, 티타늄 합금을 옷처럼 건물에다가 옷을 입히면 왜 안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것보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게나이 뮤지엄이 더 앞섭니다. 딱 이런 식으로 지어놨는데, 구게나이 뮤지엄 막 티타늄으로 반짝반짝하게 해놓으니까 저게 뱀 비늘처럼 바람이 불면 팔랑팔랑팔랑 하면서 진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물에서 빛을 받쳐가지고 색깔이 계속 바뀌고요. 뭐 이런 건물을 짓습니다. 프랑코 게리는 여전히 유명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해체주의 건물.
예. 여기 이 표가 이제 나왔네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풀었습니다. 모더니즘은 바우하우스고 포스트 모던은 지금 금방 보여드린 건데 이건 소비자 중심이고 대중 중심이고 예, 역사를 인정한다. 그리고 장난스럽다. 예, 재밌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인 것 같고 이제는 진지하게 모더니즘이니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이런 얘기도 안 하죠. 그냥 디자인은 그냥 상업적이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냥 이거면 될 것 같아. 이 뒤에 어떻게 워크맨. 어, 워크맨 얘기할까요 이거? 이제 우리 옛날 거. 아, 70년대,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80년대. 이제 그 뭐냐 포스트 모던도 끝나고요. 그 디자인이라는 건 완전히 비즈니스 영역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예, 이제 그래서 워크맨이 나오면서 디자인 비즈니스라는 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는 그 모든 시대에는 물건을 공급하는 대로 생산자가 공급하면 소비자는 찍으면 무조건 팔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 소비자가 생산을 끌고 가는 단계, 예, 그 재밌게 소비자 지향적으로 만들다가 80년대 되면은 이제 소비가 포화에 이르니까 디자인 비즈니스라는 게 들어와서 소비를 창출한다?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하면서 디자이너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게 기념비적인 물건이 워크맨입니다. 기존에는 워크맨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필요한지도 몰라서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요구도 못 했는데 워크맨이 나오고 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저게 내가 필요하던 건데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사기 시작하고 문화가 바뀌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대붐이 일어납니다. 이 소니는 항상 디자인에서 연구 대상이라서 뭐 이거 얘기만 하면 또 한 시간 후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폰이 사실은 소니의 디자인 전략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소니가 시장을 창출하는 모습입니다. 어른들한테 팔아먹고, 애들한테 팔아먹고, 수영하는 사람한테 팔아먹고, 달리기 하는 사람한테 팔아먹고, 예, 그 카세트가 필요 없는 상황에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세분화시켜가지고 수요를 자극해서 계속 새로운 물건을 소비하게끔 만드는 게 소니의 디자인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이건 디자인 경영 쪽에서 한참 얘기 많이 하는 사례니까요. 아이폰이 딱 이런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이제 서구 디자인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는 하나마나 얘기입니다.